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다양한 사람이 함께 어울려 사는 땡땡땡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왔고요. 저는 조남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음성으로나마 영상과 음성으로나마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컨디션은 좀 어떨까요? 네, 컨디션을 여쭤보는 이유는 사실 어, 여러분의 컨디션에 따라서 제가 드리는 이런 말씀들과 그리고 제시하는 영상들이 조금 뭐라 그럴까요? 다르게 느껴질 수 있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어떠셔요? 네, 제가 그냥 크게 한 네 가지 정도의 범주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제시를 했는데요. 이 중에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죠. 우리가 뭐 영상과 음성으로 이렇게 듣긴 하지만 함께 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제가 이 교육을 좀 이런 방식으로 컨디션을 물어보고 이렇게 진행을 좀 많이 해봤는데요. 해보다 보면 거의 대부분 그냥 편의상 아주 좋거나 완전 최악은 어, 뭐 대단히 많진 않지만 그래도 뭐 가끔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것 같아요. 뭐 7시 이후 뭐 이럴 때 있잖아요. 이럴 때는 저 완전 최악, 말 걸지 마세요라는 부분도 꽤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오전 정도? 오전 정도에는 뭐 9시, 10시? 이 정도에는 뭐 아주 좋아요나 뭐 좋은 편이에요 정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지도 꽤 많이 나옵니다. 그다지 썩 좋지 않습니다. 어, 제가 이제 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뭐 직장 내나 아니면 뭐 사회적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좀 하다 보면은 많은 경우가 의무 교육이에요. 많은 경우가 의무 교육이다 보니까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뭐 진짜 듣고 싶어서 찾아 듣는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의무라는 것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강요, 강제, 약간 이런 느낌도 좀 들죠. 그리고 막 안 들으면 뭐 어느 뭐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불이익이 뭐 있을 것 같고 뭐 이러다 보니까 네, 그래서 사실 이런 여러분의 컨디션을 여쭤보는 것도 익명이냐 또 뭐 실명이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설명을 해야 되고 또 여러분과 함께 인권 친화적인 이런 환경을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뭐 실명보다는 익명으로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라도 해서 좀 마음이 편해졌으면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여러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컨디션은 어떻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뭐 마음속으로 답해 주셔도 좋고요. 여기 화면에다가 체크할 수 있으시면 뭐 체크는 좀 어렵겠지만 체크하셔도 좋고요. 네, 완전 최악 말 걸지 마세요 정도가 아니길 기대하면서 교육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여튼 어, 장애인 인식 개선 혹은 장애인 인권 더 나아가서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시작하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저는 조남용이라고 하고요. 뭐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한번 살펴보시죠. 네, 맞아요. 제가 사는 곳은 네, 그렇습니다. 여기 제주입니다. 제주. 제주에서 이제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고 있고요. 음, 국가인권위원회를 2014년 정도인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첫 인연을 맺기 시작해서 어쩌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인권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한민국의 역사라고 그럴까요? 혹은 뭐 전 세계 역사라고 그럴까요? 인간은 결국은 혼자는 못 살 것 같고요.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사는 그런 문화 혹은 뭐 사회적인 분위기, 필연성 이런 게 있잖아요.
물론 짧은 기간 혼자 사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때 혼자 산다는 거 하고 우리가 인간이 함께 어울려 산다는 거 하고는 사뭇 뜻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요즘에 뭐 이렇게 1인 가구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함께 어울려 산다는 것의 반대말이 1인 가구 이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 주변과 소통 없이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이 반대말인 것 같아요. 인간이 서로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의 반대말은 소통 없이 살 수 있느냐, 관계 없이 살 수 있느냐, 이런 것 같아요. 1인 가구는 일정 기간 동안은 한 반나절? 혹은 한나절? 혹은 하루? 혹은 며칠 정도는 소통 없이 살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어딘 가서 무엇을 사야 될 거고요. 하다못해 마트에 가서 무엇을 사 먹는 장을 봐온다거나 아니면 식당에서 음식을 사 먹는다는 거 이런 것도 결국은 음식값을 지불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다 소통한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방식이든 간에 사람은 다른 사람과 함께 소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소통을 하게 되면 그 속에서는 뭔가 주거니 받거니 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진행될 것 같고요. 그럼 그 속에서 우리 서로 외모가 다르고 각각의 니즈, 욕구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뭔가를 주는 사람이 있고 뭔가를 받는 사람이 있고 뭔가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그러한 요청이나 요구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이러한 이제 관계들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럼 이러한 관계들은 또 여러분이 이런 단어를 좋아하실진 모르겠지만 권력 관계를 만드는 것 같아요. 권력이란 단어를 조금 안 좋게 워낙 권력이란 단어를 안 좋게 볼 수도 있는데 그냥 중립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권력이란 단어의 사전적인 뜻은 그냥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하게 하는 힘, 하게 만드는 힘, 이렇게 정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걸 놓고 본다면 그 단어는 결코 나쁜 뜻이거나 부정적인 뜻이거나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냥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하게 하는 힘. 그것이 권위나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강요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돈일 수도 있고요. 필요일 수도 있고요. 자본일 수도 있고요. 예,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유형들, 아이템들은 대단히 많겠죠. 그래서 우리의 그 인간관계는 다 어찌 보면 권력 관계예요. 권력 관계에서 무언가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무언가를 하게 할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위치에 있기도 하고 또 누군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하기도 하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권력을 행사할 수도 있고 권력을 또 따를 수도 있고 이제 이렇다는 거죠. 이제 이런 것을 우리는 또 이제 다양성 이런 걸로 이따가 이제 후반부에 이야기할 건데요. 제 소개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얘기가 권력이란 말이 나왔는데 인권위원회와 이제 인연을 맺으면서 인간은 역사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권력 관계를 만들어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권력 관계를 만드는 것에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나이도 있는 것 같아요. 나이. 그래서 아무래도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어린 사람에게 뭔가 작게는 형, 오빠, 누나, 언니 이런 역할들을 하면서 보살핀다거나 돌본다거나 이런 것도 하나의 권력 관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권력 관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언론이나 미디어에서 볼 수 있는 부정적인 의미의 권력 관계라기보다는 그냥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뭐라 그럴까요? 좀 위아래라 그럴까요? 손 위, 손 아래라 그럴까요? 혹은 뭔가를 더 행사하는 사람, 또 뭔가를 요청하는 사람, 그리고 또 요청을 받았을 때 그 요청을 들어줘야 하는 사람, 내가 원하지 않아도 이제 이런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뭔가를 하라고 이렇게 지시라고 말하면 좀 그렇고, 뭔가 하라고 이야기하면 자녀들은 보통 기대하기를 따를 거를 기대하잖아요. 이런 것도 하나의 권력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 인간은 역사적으로 권력 관계를 만들면서 살았는데, 이런 권력 관계를 주는 요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가 나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나이. 근데 이 나이가 또 외국은 또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심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성이더라는 거죠. 성. 남성이냐 여성이냐. 그리고 세 번째가 장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빼면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봤을 때 가장 권력을 나누는 기준으로서 역사가 깊었던 게 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00%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100%라고 말할 수 없지만 주로 전 세계 어디 가나 남성들이 생물학적으로 남성인 사람들이 생물학적으로 여성인 사람들보다 아마 뭐 신체적인 물리력에 우위에서 기인한 것 같은데요. 뭔가를 많이 행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행사한 것들이 누적이 돼서 요즘에는 그냥 한마디로 그냥 차별 혹은 뭐 고정관념 이런 걸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어, 일부 나라에서 일부 연령대에는 과거에 남성 우위적인 혹은 가부장적인 이런 사회가 그런 문화가 지금은 일부 연령대와 일부 국가에서는 오히려 역차별로 남성이 더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얘기도 있지만 이제 보편적으로 대체적으로 지금까지의 인류의 역사를 살펴봤을 때 남성들 중심으로 무엇인가가 진행되어서 상대적으로 여성들은 거기서 불편함이나 어려움, 곤란함을 많이 느껴왔다. 이제 이런 측면으로 제가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이제 양성평등이었어요. 그래서 양성평등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뭐라 그럴까요? 말 그대로 차별이 아닌 평등을 구현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는 측면에서 이제 양성평등과 관련된 활동도 같이 하고 있고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과 관련된 공부를 계속하고 또 교육을 하고 하다 보니 첫 번째 성평등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되어서 양성평등과 관련된 활동도 하게 됐어요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기준은 장애인 것 같아요. 저도 과거에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하기 이전에 뭐 몇 개국 되진 않지만 외국에 나간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서울 이외에 또 제주 이외에 또 다른 지역도 많이 다녀본 적이 있었죠. 여행이 됐건 뭐 출장이 됐건. 그런데 그러면서 느껴지는 게요. 장애인들을 서울에서는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제가 지금 사는 곳은 제주고 제주에서 지금 수년 동안 살고 있는데요. 제주에서는 또 장애인들을 서울에 비해서는 많이 보이더라고요. 길거리나 뭐 혹은 여러 곳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과거에 외국에 다닐 때 뭐 많지는 않았지만 몇 번 나가다 보면 주로 이제 나간 외국이 뭐 관광지도 있고요. 또 뭐 미국도 있고요.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남아 쪽도 있는 것 같고요. 유럽 쪽은 가본 적은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보다 보면 그런 나라에서는 서울에서 보았던 것보다 더 많은 장애인들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서울에서는 장애인을 볼 수가 없지요? 서울의 인구가 1000만 혹은 그 이상이라고 하는데 전체 남한 인구의 한 뭐 20%, 25% 정도가 서울에 사는데 왜 장애인은 거기서 못 볼까요? 많이 볼 수가 없을까요?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런 생각인 거예요. 장애인이 안 나오는 거죠. 집에서. 혹은 시설에서. 당신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오기가 힘들어요. 한번 나오면 뭐 이동부터 움직일 때 아무래도 뭐 지체다 그러면 이제 휠체어와 함께 움직여야 할 텐데 휠체어를 가지고 움직이기가 이제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화장실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요. 장애인용 화장실. 거기 같은 경우는 휠체어가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통로도 넓어야 되고 단차도 없어야 되고 화장실 속도 또 좀 넓어야 되거든요. 휠체어가 이렇게 회전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 그리고 뭐 소변이나 대변이나 뭐 이런 걸 보려고 하면 휠체어에서 옮겨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지봉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불편하니까 아마 안 나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스포츠와 관련된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또 장애인 스포츠 쪽, 또 장애인 체육회, 뭐 대한체육회 이런 데에서도 또 인권과 관련된 활동들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도 이런저런 활동들을 많이 했었고요. 또 최근에 뭐 스포츠 미투 이런 것도 많이 또 이렇게 목소리가 많이 드러났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제가 하고 있는 활동들을 쭉 정리하면은 첫 번째 보편적인 인권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인권 혹은 양성평등, 예, 성차별 철폐 이런 것과 관련된 활동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장애인 인권, 장애인 차별 철폐 이런 얘기도 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더불어서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스포츠 인권, 학생 선수들의 그 학습권이나 또 그들의 또 학생 선수와 관련된 또 성희롱, 성폭행, 성폭력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다 제가 관심 갖고 있는 그런 대주제와 관련된 세부 영역들이 되더라고요. 뭐 말은 세부 영역이라고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제 집에 살다 보니까 한라산이라고 하는 정상을 등반하는 데 있어서 등산 코스, 등반 코스는 꽤 여러 개가 있어요. 뭐 A 코스, B 편의상 뭐 A 코스, B 코스, C 코스 이렇게 있겠죠. 그럼 저는 이게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산의 정상을 올라가는 그런 어떤 궁극적인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서 A 코스는 뭐 보통의 뭐 보편적인 인권 그리고 B 코스는 뭐 양성평등과 관련된 그런 코스 그런 뭐 등산로 C 코스는 뭐 장애인과 관련된 장애인 인권과 관련된 그리고 뭐 D 코스는 뭐 스포츠 인권 학생 선수와 관련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아동 인권이라거나 노인 인권이라거나 이주민이라거나 더 많죠. 훨씬 많겠죠. 최근에 뭐 군인, 경찰 이런 것도 있고요. 뭐 교도소, 교정시설 이런 것도 있고요.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일일이 뭐 다 다루기에는 제 능력의 한계가 있고 또 제가 다룰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또 제가 관심 있는 이런 부분들이 크게 한 세네 가지 정도의 분야가 있고 오늘은 그런 분야를 다루면서 장애인 인권에 대한 혹은 장애인 인식 개선에 대한 혹은 장애 이해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조남용이었고요. 네, 설명이 좀 길었죠. 네, 제가 갖고 있는 이런 관점들을 좀 설명을 드려야 앞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좀 더 명확해질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긴 시간 할애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다루려고 하는 내용은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살펴보려고 해요. 인권이 뭐예요? 라고 이제 첫 번째 질문은 거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다루고 싶은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요. 다양성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인권과 관련해서 뭐 차별, 침해, 학대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요 세 개의 어떤 단어, 행위 단어, 요거를 묶어서
한 개념으로 잡고 요거의 반대말이 뭡니까? 라고 해서 반대말을 존중으로 잡았어요. 존중과 존중이 아닌 것, 존중이 아닌 것으로 차별침해 학대 이런 것들을 담았죠. 요거는 어떻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까요?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장난과 장난이 아닌 것. 제가 편의상 장난이 아닌 것을 그냥 폭력이라고 적었는데요. 같은 행동이에요. 같은 행동인데 어떨 때는 장난으로 느껴지고요. 어떨 때는 폭력으로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어떨 때는 우리가 어떻게 다른가요? 라는 거에 대한 질문인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 인권 맞아. 우리 함께 해야 해.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를 다루려고 해요. 이렇게 크게 네 가지를 다루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세 번째에 있는 장난과 장난이 아닌 것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요거는 요 장표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 장난인 것과 장난이 아닌 것, 이 같은 행동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누구한테 그냥 어떤 특정 단어를 쓰면서 예를 들어 놀린다 이거예요. 누구를 놀려. 그런데 그것이 장난으로 느껴질 때와 장난이 아닐 때 어떻게 다를까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어떤 뭐 신체적인 접촉, 뭐 툭 친다는 거죠. 네, 툭 치는 거예요. 일부러 툭 치는 건데 어떨 때는 그게 장난으로서 별로 뭐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어이씨 얘가 나를 왜 때리지? 왜 치지? 나 기분 나쁜데?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이거 장난이 아닌데? 뭐 이렇게 느껴지는 거. 이건 어떻게 구분하는 게 좋을까요? 네, 여러분에게 잠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네, 시간 드리겠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시죠. 혼자 말씀하셔도 되고요. 속으로 말씀하셔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네, 시간 잠깐 드릴게요. 네, 좋아요.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신 거,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지금까지 교육을 제가 꽤 많이 했었거든요. 듣다 보면 이래요. 실제로 물어보면, 어, 이 얘기를 하려면 일단 장난을 치는 사람하고 장난을 당하는 사람, 요 둘을 먼저 주체 두 명을, 두 사람을, 두 주체를 일단 먼저 좀 드러내야겠죠. 장난을 하는 사람과 장난을 당하거나 이런 사람, 이렇게 두 사람이 있는데, 받는 사람이 느끼는 거에 따라 다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받는 사람이 기분 나쁘면 그건 장난이 아닌 거고요. 받는 사람이 뭐 기분이 그렇게 나쁘지 않으면 그거는 장난 아닐까요? 뭐 이렇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 말이 맞아요. 그 말이 맞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조금 고민되는 지점이 뭐냐면 기분 나쁜 것이 판단의 기준이 돼 버리잖아요. 야, 기분 나쁜 거. 그럼 그걸 또 어떻게 구분해야 되지? 또 이런 문제가 또 살짝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또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하면서 초등학생에게 물어봤을 때 어떤 초등학생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장난은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장난은요, 둘이 즐거운 거래요. 그래서 이 둘은 뭐냐면 장난을 치는 사람하고 장난을 받는 사람. 이 둘 모두가 다 즐거운 게 장난이고요. 둘 중에 하나만 즐거운 게 장난이 아닌 거래요. 다른 말로 하면 폭력이라는 거죠. 딱 공감 가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공감 가실 것 같아요. 그리고 대단히 명쾌한 것 같아요.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장난을 치는 사람은 장난일 때 즐겁고, 그죠? 아니, 이렇게 그냥 사람으로 한번 구분해 볼게요. 장난을 치는 사람과 장난을 당하는 사람. 그럼 장난을 치는 사람은 장난일 때도 즐겁고, 장난이 아닐 때도 즐겁잖아요. 그럼 장난을 당하는 사람은 장난일 때는 즐겁고, 장난이 아닐 때는 즐겁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우리가 이렇게 구분하자는 거죠. 장난인 것과 장난이 아닌 것은 둘이 즐겁냐, 한 명이 즐겁냐 이걸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즐거운 것만 따지면 장난치는 사람은 장난일 때도 즐겁고 장난이 아닐 때도 즐겁습니다. 장난을 당하는 사람은
장난일 때는 즐거운데요. 장난이 아닐 때는 즐겁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정리한 이유는 그러면 누가 조심해야 될까요? 장난을 치는 사람이 조심해야 될까요? 장난을 당하는 사람이 조심해야 될까요? 그렇죠. 장난치는 사람은 두 경우 모두 다 즐겁잖아요. 당하는 사람은 한 경우만 즐거워요. 그리고 또 하나 볼까요? 장난을 친다는 것을 그냥 우리 보편적으로 보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그냥 편의상 힘 센 사람, 힘이 약한 사람 이렇게 구분할게요. 힘 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에게 장난을 칠까요? 아니면은 힘 약한 사람이 힘 센 사람에게 장난을 칠까요? 보통의 경우. 물론 이제 여기서 아주 진지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또 진지하게 아니라 약간 장난스럽게 저를 이제 곤란하게 하고 싶은 거죠. 이제 그런 분도 이렇게 얘기해요. 힘 약한 사람이 힘 센 사람에게 치는 경우도 있죠. 네, 물론 있어요. 물론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건 뭐냐면 대체로죠. 대체로. 뭐 이 말이 힘이라고 얘기하니까 또 뭐 물리적인 힘, 체력, 파워, 뭐 순발력, 근력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럼 그거 말고 이렇게 볼까요?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 회사에 상사가 있고 부하 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장난을 치는 횟수가 많을까요? 아니면 부하 직원이 상사에게 장난을 치는 횟수가 많을까요? 그죠? 부하 직원은 사실 상사에게 장난을 치기가 쉽지 않아요. 가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장난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대단히 작은 사례수죠. 대체로 보면 장난치는 사람은 힘이 세거나 권력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난을 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장난을 당하는 사람의 기분이 어떨지, 자신이 하는 행동이 저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이래야만 사회가 다양한 사람이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모르겠습니다. 인권과 관련된 얘기들을 쭉 하다 보니 당하는 사람한테 네가 조심하지 그랬어 라고 얘기하는 경우를 많이 만나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당하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당하는 거기 때문에 조심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건 조심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사람이 조심해야 한다는 대원칙이 모든 사회에서, 모든 조직에서 통용되어야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가 조금이나마 더 빨리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장난과 장난이 아닌 것, 이걸 통해서 누가 조심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명확한 원칙을 세웠던 거죠. 자, 오늘에 다루려고 하는 목차 세 번째 것 먼저 다뤘어요. 자, 그럼 또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12월 10일, 이거 어떤 날일까요? 혹시 떠오르십니까? 아마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뭐, 그렇게 대단히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한번 맞춰보시죠. 12월 10일. 12월 10일은 여러분, 검색 찬스를 쓰셔도 됩니다. 전화 찬스. 그 다음에 뭐, 인터넷 검색. 그 다음에 네, 하여튼. 혹은 옆에 누가 있다면, 그분하고 서로 여러분 상의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12월 10일, 어떤 날이냐면, 네, 세계 인권의 날이라고 합니다. 세계 인권의 날이라고 하고요. 어떨 때는요, 이런 얘기도 해요. 세계 인권 선언일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날은요, 1948년 12월 10일 날 세계 인권 선언이라고, 세계 인권 선언문이라고 하는 문서가 이제 공표된 날이기도 한데요. 그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축하할 날일까요? 그렇죠. 축하한 기쁜 그런 날이에요. 또 넘어가서요. 4월 20일. 4월 20일 여러분 혹시 아실까요? 아마 아시는 분이 꽤 많을 것 같아요. 예, 4월 20일은 어떤 데서는 그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데서는 또 세계 그냥 장애인의 날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럼 세계 장애인 그러니까 혹은 장애인의 날은 어, 세계 인권 선언 기념일처럼 그래서 아까 다뤘던 12월 10일은 세계 인권 선언일 또는 세계 인권 선언 기념일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그럼 4월 20일 날은 그냥 장애인의 날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두 날이 다 같은 성격의 날일까요? 아까도 말씀 잠깐 드렸는데 정확하게 4월 20일 날은 세계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또 다뤄볼게요. 여성의 날이라고 있어요. 여성의 날. 여성의 날이라고 있는데요. 들어보셨나요? 이날은 또 언제일까요? 네, 맞아요. 이날은요, 3월 8일이에요. 3월 8일. 그럼 제가 지금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 4월 20일, 장애인의 날, 그 다음에 3월 8일, 여성의 날이거든요. 그리고 또 나가볼까요? 비슷한 날들. 5.18. 5.18. 어떤 날이에요? 아시죠? 4.3. 어떤 날이에요? 다 아시죠? 그럼 이 날들의 성격이 다 같나요? 약간 달라요. 5.18, 4.3은 추모, 약간 이런 성격이 있는 날이고요. 그리고, 12월 10일, 이날은 기념일이에요. 그래서 축하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은 축하하는 날 같지는 않아요. 축하하는 날 같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또 뭐 추모나 뭐 이런 날은 아닌 것 같고요. 4월 20일 그리고 3월 8일 이런 날들은 둘 다 이제 여성 차별, 장애인 차별 이런 차별들이 좀 없어졌으면 하고 그 하루라도 좀 고민해보자, 생각해보자, 변화를 꾀해보자 뭐 이런 날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이제 어떤 국회의원으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분이 4월 20일 날 자신의 그 SNS에 장애인의 날을 축하합니다. 이제 이렇게 글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조금 뭐지? 약간 당황스러운 그리고 많은 장애인들로부터 혹은 장애인 활동가, 장애인 운동가로부터 그 국회의원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컴플레인이라 그럴까요? 이제 그런 걸 많이 받았죠. 4월 20일은 기념하는, 축하하는 그런 날은 아니다. 이런 이제 주장이었는데요. 이런 국회의원들 보면 이제 인권 감수성, 장애 인권 감수성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는 그런 사람 아닐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이제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장애 인식이라고 할까? 예, 이 국회의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장애 혹은 장애인의 날 어떤 것이었는지 대충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어쨌건 그런 날들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봤어요. 그런 날들을 정한 이유는 아무래도 최소한 그날만큼이라도 우리가 아까 관계를 형성한다고 했잖아요. 관계를 형성한다고 했을 때 차별받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생각을 좀 해봅시다. 그런 걸로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세계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세계 인권 선언문이라고 하는 문서인데요. 혹시 보셨나요?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계인권선언 혹은 세계인권선언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단히 의미가 커요. 의미가 큰데 어떤 의미가 크냐면은 세계인권선언을 얘기하려면은 1940년대 초반에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일어난 어떤 커다란 사건 하나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뭘까요? 1940년대 초반에 일어난 전 세계가 함께 저지른, 함께 행동한, 함께 한 어떤 일인데 썩 좋은 일은 아니에요.
네, 맞아요. 네, 세계 대전. 전 세계인들이,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두 표로 나누어서 전쟁을 벌였죠. 전쟁을 벌였는데요. 이 전쟁을 통해서 서로 상대방 군인들, 뭐 민간인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네, 죽여버린 거죠. 죽인 것은 우리가 이제 인권 이야기할 때, 인권을 정의할 때, 뭐 사람이 태어나면서 뭐 갖는, 뭐 양도할 수 없는, 혹은 뭐 누려야 하는, 뭐 평등한, 존엄한 그런 권리, 뭐 이런 키워드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갖는 그런 권리들 중에서 가장 큰 거, 가장 뭐 비교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하고 비교하기가 조금 비교했을 때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는 가장 큰 거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을 빼앗는 거, 그걸 우리가 살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쟁은 결국은 그 살인이 많이 일어난 이런 날이죠. 이런 그 뭐라 그럴까요? 이슈죠. 이벤트인 거죠. 그걸 수년 동안. 그리고 심지어 어떤 민족을 또 다른 민족을 뭐라 그럴까요? 말살 한다라고 해서 어떤 수용소에 가둬서 가스 가스로 모두 다 죽이기도 하고 인종 청소한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나라는 다른 나라에 전쟁을 하면서 잡아들인 포로들로 인체 실험, 생체 실험 이런 것도 하면서 막 죽이기도 했잖아요. 이런 일을 하면서 전쟁이 끝난 이후에 유엔을 만들었고요. 그 유엔에서는 우리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말자라고 해서 세계 인권 선언문이라는 것을 만들어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유엔의 회원국이 58개국이었어요. 그리고 이 58개국이 약 2년 동안 회의, 의결을 계속해서 30개의 조항, 그리고 전문과 30개의 조항으로 만들어진 세계 인권선언문을,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만장일치로, 물론 뭐 기권과 불참이 있긴 하지만 거의 만장일치와 가까운 그런 표결로 이걸 이제 승인을 한 거죠. 그 과정을 보면요, 우리가 58개국이었던 회원국이 2년 동안에 1400번 정도에 걸친 의결을 통해서 이 30개의 조항들을 다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편의상 우리가 1년을 350일로 잡을게요. 그럼 2년이면 그냥 700일 정도가 될 거잖아요. 그리고 1400여 회에 걸친 의결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700일 동안 이걸 나눠보면 하루에 2번 정도, 평균적으로 하루에 2번 정도 의결을 했다라고 우리가 산술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58개국이 어떤 나라였냐 하면 서로 뭐 말이 통했겠어요? 뭐 문화가 같았었겠어요? 뭐 종교가 같았을까요? 다 다르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챙길 수 있는 건 너무너무나 다양했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하루 2번 정도의 의견을 평균 2번 정도의 의견을 무려 2년 동안 이렇게 해서 만든 문서가 세계인권선언이다. 그래서 그럼 그 2년 동안 어떤 얘기들을 했냐? 예, 맨 마지막에 세계인권선언문 제1조가 이런 내용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동등하게 태어난다. 인간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에게 동료애를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 이게 맨 마지막 최종 문인데요. 선언문 1조인데요. 이걸 만들기 위해서 맨 처음에 초안은 이거였어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이걸로 초안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영어였겠죠. 근데 이제 인간을 맨으로 본 거예요. 그랬더니 인도의 어떤 의원이 인도에서 야, 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남성만을 뜻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모든 사람을 얘기하려면은 맨만 있는 거 아니고 우먼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둘을 다 포함할 수 있는 휴먼빙스라는 이런 단어로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서로 이제 협의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인간이 맨에서 휴먼빙으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평등하다라는 단어가 이제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라는 단어로 또 이제 점점 바뀐 거죠. 이제 초안들이니까. 초안들이 뭐 1안, 2안, 3안, 4안 막 이렇게 막 바뀌면서 이제 누군가를 초안으로 이렇게 제시를 했던 거예요. 모든 인간은 그러면서 인간은 휴먼빙으로 바뀌었고요.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라는 또 이제 문구가 처음 이제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누군가가 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누군가가 이제 소련인데요. 네,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저기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관점 아니냐. 기독교가 아닌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창조되었다는 거에 쉽게 동의할 수가 없다. 근데 어쨌든 창조가 되었건 뭐 세상에 태어난 건 맞으니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로 이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창조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로 바뀐 거예요. 이런 식으로 58개국이 서로 문화와 사회, 종교적 배경이 다른 그런 사람들이 평균 하루에 2번씩 2년 동안 협의를 해서 30개의 조항과 전문, 문구 하나하나를 다 통일한 거죠. 합의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1948년 12월 10일 파리 유엔 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문을 채택을 하게 됩니다. 58개국이 전체 참여해야 되는데 그 중에 찬성 48개를 했고요. 48개국이 찬성을 했고요. 기권 8개국이 기권을 했어요. 그리고 참석하지 않은 국가가 2개 국가였고요. 조금 안타까운 건 이제 기권한 8개 국가는 가만 보시면 소련, 벨로루스,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우크라이나, 유고슬라비아, 이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디아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요. 소련을 중심한 나머지 다른 6 포함한 그런 6개국들은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소련을 중심으로 그냥 단체 행동을 한 것 같고요. 흥미로운 거는 사우디아라비아나 남아공 여기 다 종교나 혼인에 있어서 사우디아라비아에다가 여성차별이 되게 극심했던 그런 나라였고요. 남아공 역시 인종차별이 심했던 나라였거든요. 근데 그런 나라에서도 여기 이제 찬성하지 않았던 거. 그런 것, 이 중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차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세계인권선언문에 등장하고 있는 차별 금지들을 보면 반대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반대를 하지 않았다. 이런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 그런 나라에서 차별이 있는 그런 나라에서 어, 이런 세계인권선언문을 채택이나 동의를 하게 되면 그런 차별들이 좀 없어지는데 철폐되는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도 또 기권을 했다. 뭐 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기에 이제 반대가 없었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요. 이제 반대가 없었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대놓고 반대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세계인권선언문으로서 모든 사람이 존엄한 존재며 평등해야 한다는 대원칙에 대해서는 네, 우리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나 남아공 등은 차별이 현존하긴 하지만 반대는 하지 않겠어.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도 궁극적으로는 없어져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세계인권선언에 붙는 수식어는요, 인류 최초인 것 같아요. 어떤 합의된 약속이라는 거죠. 근데 그 약속이 우리 모두의 존엄함, 혹은 존중, 혹은 평등을 선언한 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아름다운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아름다운 약속이다 라고 이제 많이 수식어가 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거기다가 수식어를 하나 더 붙이죠. 마지막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기도 합니다. 인류의 최초이자 마지막인 아름다운 약속이다. 마지막이라고 붙는 이유는 이런 것 같아요.
이게 1948년이 1945년 정도에 이제 세계대전이 종전되잖아요. 종전되면서 전쟁을 겪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 합의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한 75년, 73, 4년 정도, 70년 이상이 지났는데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겪지 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합의라고 하는 게 쉬웠을까? 앞으로 쉬워질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만장일치로 48개국의 찬성으로 이렇게 인권에 대해서 합의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세계인권선언은 혹자는 인류 최초의 아름다운 약속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은 인류 최초이자 마지막인 아름다운 약속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네. 세계인권선언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는데요. 세계인권선언을 이야기하면서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다양성이었어요. 58개국의 다양한 나라들이 서로를 각국을 존중했기 때문에 각국의 문화적인 특성, 각국의 사회적인 시대상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모두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합의할 수 있는 노력을 2년 동안 해왔다. 그렇게 해서 만든 약속이 세계인권선언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우리가 민주주의 의사결정 방식으로서 흔히 쓰고 있는 게 다수결이잖아요. 다수결의 장점은 무엇이냐 하면 빠른 시간 내에 빨리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선택지 뭐 하나, 둘, 세 개 혹은 여러 개를 주고서 이 중에 여러분 어떤 거를 원하시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준 다음에 그럼 뭐 거수가 됐건 투표가 됐건 여러분의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의사표시하고 그리고 가장 많은 선택지를 받은 것 그거를 선택하면 되잖아요. 그게 다수결이죠. 근데 다수결에 또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약점이 뭐냐면 예, 맞아요.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다 보니까 소수의 의견이 무시가 될 수가 있죠. 예, 소수의 의견은 그냥 묵살되거나 뭐 좋게 말하면 무시 혹은 뭐 채택되지 않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어, 채택되지 않음 혹은 무시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한다면은 묵살된다고 또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이런 부분을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 세계 인권 선언은 그런 어떤 다수결을 채택하지 않고요. 합의에 의한 설득, 논의 그런 과정을 2년 동안 거쳐왔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인권, 다양성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제가 다양성 혹은 다양한 사람이라고 검색한 거예요. 검색했을 때 찾을 수 있는 그림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어떤 다양성의 기준들이 떠오릅니까? 맞아요. 첫 번째, 남성, 여성, 성별에 따른 다양성이 보이죠. 그리고 또요, 네, 피부색. 피부색이 다르지요. 표정은 어떤가요? 표정, 외모도 다르고요. 네, 뭐 이 정도가 보입니다. 이 정도가 보여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종교 이런 거 보이나요? 종교 안 보이고요. 문화 이런 거 보이나요? 물론 이제 사람들이 좀 표정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니까 문화도 유추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유추. 그럼 이들의 어떤 사회적 신분 이런 거 보이나요? 이들의 어떤 뭐 재산 이런 거 보이나요? 이런 거 안 보이죠. 네. 그래서 참. 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설명하고 싶은 건 이들의 장애 여부 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출신 지역 이런 것도 지역은 또 잘 안 보이지 않고요. 피부색이 검다고 해서 다 아프리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음.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장애나 이런 거는 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냥 다양한 사람이라고 따진다면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는 그림은 사실 구글링에서 찾기가 물론 없는 건 아닌데요.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진짜 눈을 씻고 찾아봐야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런 그림을 찾았어요. 여긴 여러분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장애 속에서요.
장애 속에서 다 다양한 거예요. 어떤 장애인들이 장애 유형이 보이세요? 네, 맞아요. 또요? 네, 맞습니다. 네네. 다 그렇게 보이죠. 가장 왼쪽에 있는 장애인을 보면 우리가 시각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그 목발을 짚고 있는 분 같은 경우는 아마 지체.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분도 지체 같죠?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한 가운데 있는 여성분이에요. 네, 그분도 지체고요. 또 그 오른쪽에 있는 분은 청각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수어를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분은 뭐 다 휠체어 그리고 의족 이렇게 한 걸로 봐서 다 지체겠죠. 그럼 여기도 이제 다양한 장애인들이 여기 다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 유형도 다양하다. 사람은 정말 다양하다. 이제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그림을 또 하나 또 찾다 보니까 뭐 여러분 공유하고 싶은데요. 이, 이 그림의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뭘까요? 그렇죠. 네, 뭐 이렇게 목발을 짚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지팡이 도 있고요. 의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보이죠. 뭐 안경 낀 사람도 있고요. 뭐 피부색은 뭐 그냥 표정도 거의 비슷하네요. 저 정도. 네. 머리 헤어스타일도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는 네, 맞아요. 다 같이 있죠. 네. 누군가 함께 있습니다. 장애인과 장애인과 그냥 비장애인으로 보이는데요. 뭐 비장애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장애인일 수도 있어요. 뭐 농인이거나 뭐 그럴 수 있겠죠. 어쨌건 하여튼 그 맨 오른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세 명이 같이 있죠. 세 명이. 네, 한 가운데 있는 휠체어 탄 경우에는 그 뒤에. 그래서 여기는 지금 함께 장애인과 혹은 비장애인 혹은 장애인끼리가 서로 함께 뭐 함께 하고 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이 그림은 비교적 오래된 그림이에요. 그런데 요 그림은 제가 이 교육을 위해서 2, 3일 전에 이제 캡처를 한 건데요. 여기 이 그림을 보고서 제가 정말 조금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은 이유는 뭐냐면요. 다양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때 최대한 많이 담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성도 담고요, 피부색도 담고요, 외모도 담고요, 그 다음에 장애도 담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이세요? 여기 가장 맨 왼쪽에 하나, 둘, 세 번째에 꽃무늬 옷을 입은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배가 약간 불러 있어요. 아마 임신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에서는 임신한 것까지로 다양한 이런 걸로 본 거죠. 임신 여부도. 그럼 이게 어떤 그림이었냐면 엑스박스라고 하는 게임기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엑스박스를 판매하는 그 회사에서 다양한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에요. 많이 다르죠. 그래서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정말 다양한 사람을 얘기할 때는 이런 식으로 사람의 특징, 사람을 살펴볼 수 있는 여러 요인, 성, 인종, 피부색, 뭐 문화, 종교, 외모, 사회적 신분, 뭐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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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언급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다 담아내고 있어야 될 것, 담아내고 있는 그림들이 진정 다양성을 표현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거기서 빠지면 안 되는 게 성과 장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의 역사를 놓고 살펴봤을 때 성과 장애는 대단히 물론 인종까지 포함해서 성, 인종, 장애는 그 뿌리가 깊다. 서로 다르게 바라보는, 차별로 바라보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이제 소개해드릴 영상은요. 그 한 건축가가 강연을 한 내용인데요.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어떤 그 근본적인 문제는
국민들이 서로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나와 다른 생각은 인정하지 않는다. 나랑 다르게 생각하면 모두 틀렸다고 한다. 이런 점을 지적하죠. 예를 들어서 한 10명 정도가 중국집에 갔는데 누가 볶음밥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사람이 볶음밥을 먹고 싶어 하는구나 혹은 뭐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고 유별나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는 전체주의라고 하는데요. 이런 전체주의 성향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바로 학교 건축에 원인이 있지 않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담장에 둘러싸인 건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교도소와 학교를 들 수가 있다. 건축 측면에서 본다면 창문 크기가 서로 다른 거 이외에 나머지는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아이들을 12년 정도 결국은 수감 상태에 두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즘 아이들은 이제 더 심한데 똑같은 교복을 입고요. 똑같은 식반에 똑같은 음식을 배급받아 먹잖아요. 이런 곳은 대한민국에서 교도소하고 학교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이런 공간에서 자라나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인격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12년 이 12년을 다양성을 거부하는 곳 그런 곳에서 지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나하고 생각이 다른 친구를 만나게 되면 쟤는 이상한데? 하고 이제 쟤를 왕따시키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우리나라 학교 건축 디자인은 교실 하나를 50개씩 붙여놓으면 된다. 너무 쉽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중학교에 가도 똑같고 고등학교에 올라가도 똑같습니다. 옆 동네로 전학을 가도 똑같고 대전, 대구, 광주 할 것 없이 어떤 지역으로 가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나마 이제 이 건축가가 학창 시절에 그때는 저런 학교를 다녔어도 방과 후에는 그래도 마당과 골목에서 뛰어놀았는데 요즘 아이들은 거의 아파트에서 태어나고 마당 대신 거실에서 놀고 골목 대신 복도에서 생활하고 방과 후에는 상가 학원에서 생활하고 또 학교 마치고 학원 갈 때 봉고차에서 생활하고 즉 계속 실내 공간에서 갇혀 지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변화하는 자연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변화하는 미디어만 보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생각을 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자기와 다른 생각을 하는 아이들을 보면 이상하다는 거죠. 이것이 대한민국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고 이것은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셨는데요. 공감이 되실까요? 그쵸.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장애 아동이라 그럴까요? 예, 학생이니까 아동이라고 할게요. 장애 아동은 이제 뭐 장애 경중 혹은 뭐 여러 기준에 의해서 특수학교 혹은 뭐 특수학급으로 뭐라 그럴까요? 분리해서 이렇게 교육을 진행하잖아요. 뭐 이유는 있겠죠. 근데 그 이유가 뭐라 그럴까요? 과연 합당한가? 이런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어요. 아마 뭐 발달장애인이라거나 혹은 뭐라 그럴까요? 뭐 수업 분위기를 뭐 흐리는 행동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이렇게 분리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그들의 이유일 것 같은데 좀 그러면 어떨까 싶은 거죠. 사람이 살아가는 게 뭐 늘 완벽할 거 아니고요. 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그 영상에서 본 것처럼 요즘 학생들이 문제예요. 같은 교복을 입고 나와 다른 걸 보면 쟤 이상하게 생각해. 그러면서 왕따. 그러니까 개인의 다양성들이 존중받거나 인정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신체 장애, 지체 장애인마저 보지 못한다면, 그들이 접하지 못한다면, 못한 상태에서, 다시 말하면 통합교육이 진행되지 않아서, 분리교육이 진행되어서, 이 학생들이, 아동들이 장애인들을
평소에 많이 접하지 못한다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봤을 때 가뜩이나 이런 분위기인데 장애인들을 어떻게 볼까? 나와 다른데 어떤 존재로 볼까? 혹은 피부색이 다른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혹은 외국인을 만나면 어떻게 볼까? 이렇게 획일적인 사고에서 뭐 이런 우려 사항들이 있는 거죠. 네, 하여튼 이제 그런 느낌들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다양성은 우리가 가져야 되는 되게 중요한 것이고, 이 다양성이 훼손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장애라고 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오늘의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외모가 다른 것처럼 장애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다양성을 기준 짓는 하나의 기준일 뿐이다. 특성일 뿐이다.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이 메시지예요. 우리가 다양성을 구분하는 여러 기준 중에 하나, 연령, 성, 피부색, 뭐 출신 지역, 뭐 장애 이런 건데요. 이런 거의 특징은 뭐냐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점이에요. 나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나의 성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내 종교는 좀 그런가요? 종교를 막 바꾸면 그것도 종교인가요? 이런 거.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인권 물어볼게요. 자, 인권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생각은 뭐가 있을까요?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건 한번 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보통의 경우 인권 하면 인간의 권리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이제 그거를 이제 꾸미는 게 사람이라면 혹은 누구든지 모든 사람은 이런 거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누가 주는 게 아닌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이렇게 되죠. 이거 여러분이 들어왔던 인권이고 그거 절대 틀린 말 아닙니다. 틀린 말 아닌데 저는 인권의 정의에 대해서 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정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이나 사물의 뜻을 밝혀서 규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정의를 잘 내려놓으면 잘 풀리는데요. 이후가 잘 풀리는데 정의를 처음에 좀 잘못 내려놓으면 음, 뭐라 그럴까요? 좀 상충한다 그럴까요? 네, 그런 경우를 만나는 것 같아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는요, 뭔가요? 이거 직선이거든요, 직선. 여러분, 직선을 정의하실 수 있나요? 직선 정의하라고 하면, 고든 거, 바른 거, 뭐, 긴 거,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정의가 돼요, 사실. 그런데 이제, 직선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두 점 사이에 최단 거리로 정의가 됩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우리는 직선을 찾을 수 있어요. 혹은 그릴 수도 있죠. 두 점 사이에 최단 거리니까. 이렇게 제대로 정의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권 정의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인권을 그냥 간단히 수식어 다 빼고 얘기하면 인간의 권리예요. 인권을 그냥 권리라고 보거든요. 인권을 권리라고 보는 게 틀린 말 아닙니다. 틀린 말 아닌데 인권을 권리라고 봐버리니까 여러 문제가 생겨요. 여러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인권이 추구하고 있는 지향점 있잖아요. 그것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것 같은 상황을 많이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인권을 저는 이렇게 정의하려고 해요. 인권은 사람 사이의 존중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사이의 존중이 가능한 이유는 사람은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려고 해요. 인권은 존중이다. 그러면 이어서 왜 인권을 권리로 안 보려고 하는지 그 얘기를 해볼게요. 권리를요, 사전에서 검색을 하니까요,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일을 자유로이 행하거나 혹은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주장하고 혹은 요구할 수 있는 힘이나 자격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권리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권리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은, 타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 권리를 침해하고 있거나 혹은 내 권리를 행사하는 대상인 거예요. 즉, 다른 사람은 내가 싸워야 되는 사람이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학생 인권 조례라는 거를 가지고 왔는데요. 학생 인권 조례가 뭐 여러 지역에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혹은 뭐 만들어지려고 시도하다가 통과되지 않고 뭐 이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여튼 학생 인권의 조례의 배경은 이렇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지금까지 여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언급되고 있는 기본권에 위배되는 규칙을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많은 여러 교육청에서 학생 인권 조례를 제정하게 됐어. 이 얘기죠. 이거 똑같아요. 아까 제가 장난과 장난이 아닌 거 그거 말씀드렸죠. 그거 얘기하면서 장난을 하는 사람이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뭔가 잘못했다라고 한다면 장난을 하는 사람이 처벌을 받으면 된다. 당하는 사람한테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라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했죠. 학교에서 기본권에 위배되는 규칙을 만들어 적용해 왔으면 기본권에 위배되는 규칙을 없애면 되는 문제예요. 그게 끝인 거죠.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학생 인권에 대해서 의사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소수학생의 권리 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게 학생 인권 조례다. 당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당해왔으니까 그거를 하지 말자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체벌 금지하자. 야간 자율학습 및 보충 수업을 금지하자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자. 그리고 두발 및 복장을 단속하는 것을 금지하자. 이런 것들이 학생 인권을 보장하자 이 얘기였거든요. 당하는 것을 당하지 않도록 하자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딘가에서 이제 제시를 한 건데 맨 마지막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학생의 기본권을 강조한 나머지 도덕성이나 학습 간에 악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교육청에서 통과가 안 된 거예요. 물론 통과된 교육청도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학생 인권 조례는 인권, 학습권, 교권 등 여러 기본권이 충돌한 사례로 꼽혀라고 지금 이렇게 매듭을 짓고 있어요. 자, 인권을 권리로 보면요. 타인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이해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교권과 인권, 아동, 학생 인권은 서로 충돌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 말이 안 되는지 하나 얘기해 볼게요. 학습권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법률에는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헌법에는 없는 말이에요. 헌법만 두고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헌법에는 교권이라는 말도 없어요. 음.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학생과 교사의 관계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물론 약간 제가 이제 축약해서 간단히 말씀드릴 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릴 거예요. 네, 학습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헌법에는 없고요. 헌법에는 뭐가 있냐면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은 헌법에 의하면 국민입니다. 네,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기 위해서 교사로 하여금 시키는 거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충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원을 교육 공무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고 임용시험 보고 이제 채용을 해서 급여를 줘 가면서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교사는 공무원인 거예요. 그래서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국민과 공무원의 관계인 거예요. 그런데 특수하다고 해서 여기 이제 아동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제 이런 관점에 따라서 교사에게 여러 권한들을 주어 왔죠. 그런데 그런 권한들이 이제 더 이상 교권이라는 이름으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지점에 왔어요. 라고 인정한 시도교육청에서는 학생 인권 조례를
승인을 한 거고요. 그렇지 않은 곳은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다 승인이 될 겁니다.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학생의 기본권을 강조한 나머지 도덕성, 학습 간에 악영향을 줄 거라고 이제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데요. 학생 인권 조례에 반대하는 사람들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도덕성이라는 것이 학교에서 만들어진 건가요? 학교에서 교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건가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게요. 그런 것 같지 않거든요. 뭐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절대로 반 이상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학생인권 조례가 승인이 되건 통과되면 학생의 기본권이 너무나 강조가 되어서 교권과 충돌할 뿐만 아니라 학생의 도덕성이나 학생의 학습 간에 악영향을 줄 거라는 주장은요, 사실 어떤 빌미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학생 인권을 통과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럼 누구의 입장일까요? 저거는 학생을 통제 혹은 조정하는 사람들의 입장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은요, 다 평등하다고 했잖아요. 존엄한 존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런 고정관념과 편견은 우리가 버려야 할 거죠. 그래서 인권을 권리로 보게 되면 이런 문제, 권리 간의 충돌이라고 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 보려고 그래요. 인권을 어떻게 볼 거냐면, 인권이 권리인 건 맞아요. 권리인 건 맞는데, 인권을 어떻게 볼 거냐면, 인권은 사람에 대한 존중이다 라고 볼 거예요. 그러면 어떨 때 우리는 인권의 권리라는 측면을 강조해 왔냐?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혹은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얘기할 때, 여러분은 존중받는 것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타고난 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이 좀 어렵겠지만, 힘들겠지만,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주셔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이건 여러분의 권리니까 여러분이 꼭 누리셔야 돼요 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리고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존중받지 않는 사람들이 존중받지 않을 권리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을 권리도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권을 인간의 권리라고 이야기해 왔던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사람이 서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존중하지 않아 왔는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자, 인종, 피부색. 피부색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건데, 한 피부색을 가진 사람이 다른 피부색을 가진 사람을 사람이 아닌 것으로 대했죠. 가축 혹은 심지어 가축보다 못한 대우를 해왔어요. 그걸 우리가 노예제도라고 하고, 혹은 좀 더 포괄적으로 신분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인종차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인종차별. 또 다른 예로는요.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그 나라보다 약한 다른 나라를 무력으로 침략해서 그 나라의 국민을 다 노예처럼 다뤘죠. 그러면서 그 나라 국민을 존중하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냐 하면 그 나라의 국민에 대한 인권을 존중하지 않은 거. 다른 말로 한다면 그 나라의 주권을 침탈한 그런 예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아까 잠깐 하나 이제 빼먹은 부분이 있는데요. 어, 인권을 권리로 보기보다 존엄과 존중으로, 사람에 대한 존중이라고 봤잖아요. 그래서 존중에 대한 설명을 잠시 하고 넘어갈게요. 존중을 무엇이다라고 딱 이렇게 설명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쉽지는 않아도 내가 존중받는지 존중받고 있지 않는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존중의 반대말을 우리는
무시라고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죠. 무시받는다. 너 날 왜 무시해? 날 제발 좀 존중 좀 해줘.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무시하는 것조차 여러 예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괴롭히는 거, 때리는 거, 욕하는 거, 강탈, 갈취하는 거, 강요하는 거. 이런 거 모두가 다, 물론 여기에 살인, 폭행, 그 다음에 차별, 학대, 이런 거 다 무시의 어떤 예가 되고 존중의 반대말이 되겠죠. 그래서 인종차별과 관련된 얘기는 한 인종이 다른 인종을 무시한 거, 존중하지 않은 거, 그리고 한 국가가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그 나라 국민을 식민노예처럼 부리고 있는 거, 그건 역시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무시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인종이나 서로 다른 인종이나 다른 국가에서만 어,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한 나라의 국가가 그 나라의 국민을 침해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게 그 유명한 이제 4.3이죠. 4.3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우리 미얀마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5.18, 뭐 여순 사건 다 그런 거였죠. 이런 걸 살펴봤을 때 인권을 존중한다? 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은 다른 말로 하면 무시하지 않는다.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괴롭힘, 때리기, 욕, 강탈, 갈취, 강요, 그 다음에 학대, 뭐 살인 이런 것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겠죠. 이런 것이 존중인데요. 그러면 또 존중한다는 것은 또 어떤 건가요? 존중 역시 쉽지 않거든요. 존중한다는 것도 결국은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소를 충족시켜주면 존중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 나와 관련된 것은 누가 결정해야 될까요? 네, 맞아요. 내가 결정해야겠죠. 내가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것이 존중의 첫 걸음. 그리고 두 번째, 음, 내 생각과 감정을 나답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 이것을 우리가 또 표현의 자유라고 할 수 있는데, 요 자기 결정과 표현의 자유가 확보 혹은 보장 혹은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우리는 그 사람을 존중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한번. 자, 이번에 보여드릴 영상은요, 스포츠에서 그 지도 장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한 축구 지도자가 이제 선수에게 무엇인가를 지도하는 장면인데요. 설명을 좀 하자면 선수 두 명이 뒷짐을 지고 서 있어요. 한 3, 4m 앞에 마주선 지도자는 호루라기를 손가락에 걸면서 이제 빙글빙글 돌리면서 그러고 말을 합니다. 야, 너희들 내가 아파서 쉬게 해줬으면 응? 다시 복귀했을 때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복귀를 해서 남들하고 똑같이 하고 그냥 거기서 그치면 너희들 실력이 늘겠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최대한 동일하게 흉내를 한번 냈는데요.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을 하죠. 왜? 너희들은 뭐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 갈래? 너희 그냥 나갈래? 야, 너희 나가면 인원도 딱 맞아. 나는 말이야 실력에 상관없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만 필요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이제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지점은 뭐냐면, 첫 번째,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두 번째,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흉내를 냈는데요. 과연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떠세요? 분위기가? 저 선수들이 아무 얘기 못하고 있죠? 저 선수들이 뭐 생각이나 뭐 감정이나 이런 게 없지는 않을 거잖아요. 근데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얘기하면 지금 저 코치 선생님 혹은 감독님이 화가 많이 난 것 같은데 괜히 말했다가 한 번 더 혼날 것 같거든요. 더 크게 혼날 것 같으니까 말 못하는 거죠. 근데 저 감독님도 지도자도
아마 이 선수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뭔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가르치고 싶은 내용을 이런 방식으로밖에 전달할 수 없을까? 다른 방식을 택할 수는 없을까? 이런 방식이냐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분위기 보시면 되게 살벌하고 무섭잖아요. 이런 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냐는 거죠. 네, 이 장면도 축구 지도자가 선수에게 지도하는 장면이에요. 뮤네즈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 개인기가 되게 뛰어납니다. 이 친구가 이제 패스를 잘 안 하더라고요. 혼자 드리블 하다가 이제 결국은 상대팀에게 이제 뺏겨요. 지도자가 이제 훈련을 멈추게 하고요. 뮤네즈를 부릅니다. 중앙선 즈음에서 이제 서로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 내가 뛰라고 하면 골대까지 뛰는 거야. 알았어? 뛰어! 지도자가 공을 골대를 향해서 높고 길게 찹니다. 물론 뮤네즈는 따라가죠. 그런데 이미 공은 골대로 들어갔어요. 뮤네즈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다시 되돌아옵니다. 지도자가 얘기하죠. 다시. 근데 결국은 또 똑같아요. 뮤네즈가 뛰어가지만 이미 공은 골대로 들어갔죠. 뮤네즈는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뮤네즈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돌아오니까 지도자가 이제 묻죠. 그래, 내가 이거 왜 너한테 이렇게 시킨 것 같아? 라고 물었습니다. 뮤네즈가 이렇게 얘기하죠. 중앙선에서도 골을 넣을 수가 있네요. 라고. 지도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야, 공이 사람보다 빠르다는 거야. 야, 뮤네즈, 우리 여기서 패스한다. 알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떠세요? 여긴 분위기 어때요? 아까 봤던 영상에서는 되게 분위기 살벌하고 무서웠잖아요. 근데 여기 분위기는 그렇지 않죠. 저 뮤네즈라고 하는 선수도 감독님한테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데 있어서 별로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고요. 서로 존중한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 감독님은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결과 이제 이런 방식이 나온 거겠죠. 중요한 것은 충분히 어떤 지도자가 선수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때 선수를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지금 존중이란 말을 하고 있는데요. 존중, 그래서 자기 결정과 표현의 자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이런 얘기들을 하나 더 하기 위해서 이 영상도 한번 보고 싶어요. 네, 요건 뉴스 기사인데요. 기사의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수년 전에 이제 모 지역 건설회사 현장에서 건설사에 불만이 있던 어떤 A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건설 현장 사무소장에 소장이 기르던 생후 4개월짜리 그런 어떤 개를 발로 차고 목을 밟고 심지어 강목을 막 때리는 이런 장면들이 CCTV에 녹화가 됐어요. 그리고 이거를 6개월 동안 이렇게 지속적으로 학대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인근 사람들이 동물 학대 혐의로 이 사람을 건설 현장에 있는 A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기소를 했죠. 검사는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이례적으로 판사가 징역 4개월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요 영상은 그 이야기였어요. 징역 4개월을 내리는 그 영상을 잠시 설명드렸습니다. 네. 이거를 지금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아까 우리가 존중 얘기하면서 그 반대말이 무시고 무시 쪽에는 학대도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현장에 나오는 이 사람이 A씨가 동물을 다루는 걸 보면
뭐라 그럴까요? 뭐 존중은 뭐 기대하지도 않고요. 아주 되게 광폭하게 지금 다루고 있죠. 그러니까 강자가 힘 있는 사람이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을 어떻게 다루는지 지금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 판사가 이런 말을 해요. 뭐냐면 생명이라고 하는 게 소중히 다루어야지 할 가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를 보호해야 할 필요와 당위도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동물이라고 해도 일단 생명체로서 고통을 느끼는 존재다. 그리고 아프다고 계속 고통을 호소하는데 이걸 무시하고 계속 확대한다는 것은 생명체에 대한 존중의식이 없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생명체에 대한 존중의식이 없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작은 미약한 동물이라고 할지라도 약자에 대한 혐오 내지는 차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동물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얘기하는 약자, 많은 약자가 포함되겠죠. 아동, 여성, 장애인, 노인 등등 이런 약자들 혹은 소수자에 대한 존중과 바로 연결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검사가 200만 원의 벌금을 내렸지만 판사는 징역 4개월을 내린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존중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그리고 인권이 추구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가치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 국가의 위대함과 도덕적인 진보는 동물을 대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다라고 우리 마하트마 간디가 이야기를 한 거죠. 여기에 굳이 국가라는 말이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한 공동체, 한 사회, 한 조직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동물을 굳이 동물이 아니라 우리가 약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어떤 넣어도 될 것 같은 거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많은 내용들을 다뤄봤는데요. 그러면 존중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거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 영상은 노래인데요. 이런 얘기예요. 제가 노래 한번 불러볼게요. 왜 국에다 밥 말았어 싫단 말이야 싫단 말이야 이제부터 나한테 물어보고 국에 말아줘 꼭 그래야 해. 네, 이런 노래였어요. 이런 노래인데 이 가사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다. 이제 보여드린 거죠. 가사가 재밌죠. 이 가사의 주인공, 가사를 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뭘까요? 일단 먼저 물어볼까요? 밥은 누가 먹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먹는 거예요. 그러면 밥을 어떻게 먹을지, 그건 누가 결정하면 돼요? 그렇죠. 내가 결정하면 돼요. 내가 먹을 거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나한테 밥을 말아 놓은 거죠. 국에다가. 그래 놓고 먹으라고 지금 강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강요는 무시의 한 예였고, 무시는 존중의 반대말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사를 쓴 사람이 요구하는 거는 결국 뭐냐면 날 좀 존중해줘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밥 먹을 때 어떻게 먹을 건지 나한테 제발 물어보고 밥에 국을 말던 국에 밥을 말던 이렇게 하라는 거죠. 존중의 시작은 사람이 나와 다르니까 물어보라는 얘기죠. 자, 이 영상은 장애인 당사자가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이제 강연을 한 장면이에요. 한번 제가 그냥 기억나는 대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저분 입장에서. 제가 몸이 고달파서 다리가 아픈 것은 1차적 장애예요. 하지만 목발을 짚고 있어서 식판을 못 들어서 또래 집단이 없는 거는 사회적 차별이죠. 그래서 제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이 지점에서 좀 민감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 같은 장애인을 보면 여러분 물어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물어보냐고요? 자, 식판 들어드릴까요? 반찬은 뭘로 가져다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장애인인 거는 별로 서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가 제일 서러웠냐? 나는 돈가스를 먹고 싶어 하는 초등학생인데 왜 맨날 교장 선생님이 좋아하는 드릅나무를 먹어야 되는 걸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상입니다. 자, 여러분 공감되세요? 여기 이 선생님이 초등학교 시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태어나면서부터 다리를 쓸 수가 없어서 목발을 짚고 다녔어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양손이 목발에 가 있었겠죠. 초등학교 급식 시간, 점심 시간이에요. 식판을 들어야 되는데 양손이 목발에 가 있다 보니 누군가 들어줘야 되는 거죠. 식판을. 누가 들어줬을까요? 예, 맞아요. 교장 선생님이 들어주셨어요. 얼마나 좋아요. 도와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존중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분은 뭘 먹고 싶었냐면 돈가스를 먹고 싶었어요. 반찬으로. 근데 교장 선생님이 양손에 당신 거 하고 이 학생 거 하고 이렇게 식판을 들고 반찬을 쭉 담아 오셨는데 거기에는 이 학생이 원했던 돈가스가 있었다 없었다? 네, 없었어요. 뭐가 있었다? 교장 선생님 식판에 있는 똑같은 것만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물어볼게요. 이 학생은 교장 선생님한테 교장 선생님 나 저기 돈가스 먹고 싶어요. 돈가스 주세요. 라고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사실 몰라요. 물어봐야 아는 거니까. 근데 우리 그냥 예상이 가능하잖아요. 아마 많은 경우에 말 못했을 것 같아요. 아까 기억나세요? 장난치는 사람과 장난당하는 사람. 장난당하는 사람은 장난치는 사람한테 야, 하지 마나 싫어라고 말하기가 보통의 경우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장난을 치는 사람이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조심해야 된다. 존중하도록 이 얘기인 거죠. 교장 선생님께서 식판을 들어주시고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하나 더 물어봐 주셨으면 정말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아주 옛날 얘기겠죠. 초등학생 때였으니까. 그때는 아마 물어보는 분위기도 아니었을 거예요. 자, 그거는 이제 지난 거는 지난 거고요.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 거죠. 존중 어떻게 할 거냐면 나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할 때 그 사람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한번 물어봐 주면 됩니다. 그것이 존중의 시작이에요. 그것이 존중의 시작이고요. 우리 아까 이 목차 기억나세요? 인권 얘기하면서 사람은 다 다양합니다 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인권을 정의할 때 인간의 권리로 정의하지 않고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는 것으로 정의를 했죠. 그래서 존중의 반대말을 우리가 무시로 잡았었고요. 무시의 여러 예들이 무엇이었냐면 괴롭힘, 그 다음에 욕하는 거, 때리는 거, 강요, 강탈, 갈취, 죽이는 거, 학대, 폭력, 침해, 차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장난과 똑같은 건데 장난으로 느껴질 때와 장난이 아닌 거 얘기했었죠. 장난인 것은 장난치는 사람과 장난당하는 사람 둘 다 즐거운 것이고요. 장난이 아닌 것은 장난치는 사람만 즐거운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난치는 사람이 장난당하는 사람을 존중하려면 물어봐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장난치는 사람이 너무나 심한 범죄로 느껴진다면 장난하는 사람이 처벌받는 것이 맞는 거지 장난을 당하는 사람이 네가 장난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장난치는 사람의 합리화였던 거죠. 아까 학생 인권 조례 얘기하면서 학생의 기본권이 너무나 강조되면 학생의 도덕성이나 학습관에 그릇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학생 인권 조례는 통과시키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맨 마지막에 가서 그러면 우리가 다양한 사람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네, 물어봐야 됩니다. 그 물어봐야 되는 게 이런 얘기였어요. 제발 나한테 물어봐줘. 제발 나한테 무엇을 먹을 건지 물어봐줘. 이 사진은요, 엠네스티에서 제시한 사진인데요.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양한 사람은 우리가 그냥 뭐
이상한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한 세 가지 유형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틴 루터 킹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상이 정말 나빠진다는 것은 나쁜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이런 나쁜 행동을 보고 외면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세상에는 이상한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또 더 다양한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인슈타인도 이런 말을 했어요. 아인슈타인도 세상이 정말 나쁜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들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선량한 사람인데 아무 액션, 행동도 하지 않으면서 그들을 지켜보거나 혹은 외면하고 있는 사람 때문에 망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뭐냐면요. 우리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선량한 사람들일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할 때 우리는 거기서 멈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 그림을 볼까요? 세상은 정말 다양한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쇠붙이는 서로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이렇게 보면 위에 있는 모습처럼 보이는 거고요. 이렇게 보면 아래에 있는 모습처럼 보이는 거죠.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건 거예요. 장애라고 하는 것이 이렇다는 거예요. 장애라고 하는 것은,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양한 사람을 구분짓는 어떤 하나의 기준밖에 아니다. 기준에 다르지 않다. 이런 거죠. 사람은요, 누구나 이렇게 보면 이 왼쪽에 있는 모습처럼 보이는 거고요. 이렇게 보면 오른쪽에 있는 모습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가운데 있는 모습은 달라요. 아니, 두 모습에 따라서 가운데 있는 모습은 동일한 거죠. 뭐라 그럴까요? 사람이 비장애인이라고 해도요, 나이 먹어가면서 신체 기능은 쇠퇴하게 돼요. 그러면 장애인과 비슷한 상태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사람은 다 달라요. 외모도 다르고, 뭐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그것이 그때그때 시대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장애이고요, 어떨 때는 장애인이 아니에요. 그죠? 장애의 정의도 뭐라 그럴까요? 과거부터 혹은 그 기관마다 혹은 법마다 장애의 정의가 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장애를 더 이상 나와 다른 무엇으로 보기보다 그냥 사람을 특징 짓는 여러 요소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이렇게요. 사람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성, 연령, 장애, 민족, 문화 이런 식의 하나로 볼 수 있는 거죠. 더 이상 차별받아야 될 요건이 아닌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장애인에 대한 다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배워지는 걸까요? 네, 이 영상은 아이가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이 아이의 보호자로 보이는 어른이 이렇게 쌍으로 나옵니다. 나오고 그 둘 사이에는 칸막이가 있어서 서로 뭘 하는지를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 둘은 나란하게 한 곳을 바라보고 있고요. 그 한 곳에는 스크린이 있어요. 스크린이 있고 거기엔 또 어떤 사람이 등장하죠. 그래서 미션은 뭐냐면 앞에 그 스크린에 나오는 사람이 짓는 표정을 이 꼬마 아이와 옆에 함께 나왔던 보호자, 성인이죠. 이 둘이 그냥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하면 되는 거고, 모두 한 6명, 7명? 이 정도의 사람들이 앞에 스크린에 등장을 하고요. 여러 가지 얼굴 표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마주보고 있는 꼬마 아이와 그 보호자로 추정되는 그분 다 따라하죠. 따라하는데, 맨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 스크린에 등장하는데 이제 그 경우에 아이들은 따라하는데 이제 부모님은 따라하지 않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런 장면들이 있어요. 자, 이 영상을 보셨는데요.
어떠세요? 이 영상은 앞에 있는 장면을 따라하는 거였는데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람은 따라하지 않죠? 왜 안 따라할까요? 아이들은 따라하는데 어른들은 따라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맨 마지막의 경우는 장애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어른들이 따라하지 않은 이유는 이런 것 같아요. 장애인을 따라한다거나 혹은 뭐 외모 이런 것들이 좀 독특한 사람을 놀리는 것은 따라하는 것은 놀리는 것이며, 그리고 그렇게 놀린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뭐 나름 그 상대방을 배려, 존중하는 차원에서 따라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 활동 자체의 목적은 뭐였냐면, 미션은 뭐였냐면 앞에 있는 사람을 따라하라는 거였거든요. 그럼 정리하면 앞에 있는 사람을 쭉 따라하다가 맨 마지막에 나온 사람은 따라하지 않았거든요.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그럼 이건 뭔가요? 네, 맞아요. 뭐 인정하고 싶진 않겠지만 차별입니다. 장애를 이유로 다른 사람과 다르게 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겠죠. 저 어른들은, 따라하지 않은 어른들은 나쁜 의도로 따라하지 않은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을 따라하거나 흉내내는 것은 그들에 대한 예의나 존중이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결과적으로 차별한 거죠. 그리고 저 맨 마지막에 어떤 보호자는 이렇게 가림막을 넘어서 자신의 자녀가 따라하는지 안 따라하는지 한번 본 것 같아요. 여러분 같이 보셨을 건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어떤 모습인가요? 아이고, 이 모습이군요. 네, 여기입니다. 보셨죠? 바로 여기, 바로 이 모습인데요. 여기서, 네, 이렇게 확인했어요. 이렇게 확인한 장면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요. 아마 집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집에 가면, 만약에 자녀라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뭐, 애기야, 뭐, 이렇게 장애인들을 이렇게 따라하는 거는 그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이렇게 차별 행동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의도는 나쁜 의도는 아니었어요. 아까 장난과 장난이 아닌 거 기억나시죠? 하는 사람과 당하는 사람. 이런 내용들은요, 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는 사람이 생각해야죠. 이 행동을 하는 사람이 더 뭐라 그럴까요? 예민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인권 감수성, 장애 인권 감수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따라하지 않은 어른들은 간단히 말하면 장애 인권 감수성이 조금 낮다 그럴까요? 뭐 그런 거죠. 장애인권 감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길러지는 건 아니고요. 계속 끊임없이 생각과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저와 함께 어, 장애 인식 개선 혹은 장애 이해 이런 교육을 했어요. 제가 장애인에 대한 얘기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전체 내용 중에. 왜 그랬냐면 인권의 최근 이슈 중에 하나가 교차성이에요. 우리가 편의상 장애인권, 여성인권, 뭐 인종차별, 뭐 아동인권, 노인인권 이렇게 얘기하긴 하지만 이게 그렇게 분리되지 않거든요. 아동 중에도 여성 있고요. 여성 중에도 장애인이 있고요. 이렇잖아요. 장애인 속에도 아동이 있고 여성이 있잖아요. 노인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섞여 있거든요. 그리고 얘기를 할 때 제가 장애인 이라고만 얘기를 하다 보면 저와 지금 이 얘기를 듣는 분들 중에 장애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전체 얘기가 100% 장애인으로만 구성이 된다고 한다면 또 그분들이 또 본의 아니게 또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여기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얘기 중에는 장애도 들어있고 여성도 들어있고 노인도 들어있고 뭐 여러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장애 인권이건 여성 인권이건 아동 인권이건 노인 인권이건 뭐 학대건 차별이건 침해건 간에 결국은 이건 다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일어나요. 누군가 센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힘 약한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메커니즘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다뤘던 여러 상황에서의 메커니즘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생활에서 구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조금이나마 더 평등한 혹은 인권이 우리 모두가 존중받는 이런 세상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확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점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국가들이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다시 정리해서 우리는 모두가 다 다양합니다. 다양하고요. 인권의 다른 말은 존중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경우가 장난일 경우가 있고 장난이 아닌 경우가 있는데, 장난이 아닌 경우에는 하는 사람이 조심해야 되고요. 그 정도가 심각하다고 한다면 하는 사람이 처벌을 받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함께 어울려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다양한 다른 사람을 내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물어보면서 나와 관련된 것은 내가 결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사회.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이, 다양한 사람이 함께 어울려 사는 그런 사회로 한 발 더 다가가는 것 같아요. 어쩌다 보니 우리가 지금 거의 2시간 가까이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되게 기뻤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남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